첫 번째 이슈를 좀 짚어볼게요.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제 오후에 긴급 최고위를 열고 서울 등 6곳에 선거 소청을 하기로 했죠. 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결정 어떻게 보는지 우리 정 의원님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원내 대표가 한 말이 있잖아요. 네. 그 소청을 하는 이유는 과연 그러니까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인이 작동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 그거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뭐 재선거 얘기하면서 소청을 얘기하는 당대표와 지금 원내대표의 그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소청을 한다 그래서 선관위가 법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네.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네. 소청의 계기는 결국은 그 요번에 이 다시 재선거 그러니까 그 재선거를 하지 않으면 결과가 원래는 바뀌었는데 다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들어가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거의 7만 표 차이로 지금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그 선거용지 부족을 다 합해봐야 7만 표가 안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 무능력과 관련해서는 진상 규명과 함께 재구조화를 한다라는 건 지금 이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청의 절차를 거쳐서 뭐 그 선관위에서 2달 그 다음에 이의가 있으면은 대법원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지금 그 요번에 선거에 책임을 져야 될 당 대표가 시간 벌기를 하는 그렇죠.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간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 충분하죠. 아,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걸로 봐서는 오세훈 시장님 측하고는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당사자 입장을 지금 자세히 알 수 있을 네.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오늘이 17일이잖아요. 예. 선거가 6월 3일. 그러니까 소청을 하기까지 기간이 2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7일 때문에 긴박하게 긴급 최고위를 5시 반에 했다는 겁니다. 예. 월요일에. 근데 오늘이 17일이니까 월요일 오후 5시 30분에 할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의지를 가지고 만약 이 소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그 다음 날인 화요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절차를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관위의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사실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도, 야도, 국민 중에서 선관위를 질타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데 선관위의 선거관리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이 발생했던 일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더하기 이번을 골든타임 기회 삼아서 선관위 문제를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네. 핵심적인 골든타임이 있는데 갑자기 재선거 주장을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당을 대표해서 이 재선거에 관련된 소청을 하게 된다면 당의 총의를 모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본인의 정치적인 그 나름대로의 방향성 때문에 이런 일들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곧 진행되는 의총에서 이런 문제들이 본물 터지듯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재선거 주장은 오히려 좀 선거를 진 측에서 말을 할 법도 한데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건가요? 없죠. 일찍이 승복을 했고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나중에 이제 그 본인이 승리 얘기를 할 때 정원호 후보의 승복 선언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자연스럽게 가능했던 거고 별다른 불협화음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어르신들이 연명치료 중단 서약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가족이나 자식들에게 고통 주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네. 또 본인을 위해서도. 이게 시간과 비용과 너무 이게 어려운 일이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약속한 바대로면 지금 진작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서울, 부산이 본인의 진퇴의 기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서울은 이겼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 때문에 이긴 건 아니잖아요. 부산 졌잖아요. 그리고 당대표 선거할 때 경선할 때 지방선거 패배하면 물러나겠다고 했잖아요. 누가 봐도 표면적으로 참패잖아요. 네. 다만 민주당이
반드시 이겨야 할 곳을 졌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라는 이런 그 내부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승리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참패죠. 그런 측면에서 진작 물러났어야 되는데 연명 치료하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편승해서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재선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좀 먹히는 것 같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선거 당일날 송파구 그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했다는 속보가 떴을 때, 그러니까 출구조사 직전에 떴잖아요. 그런 속보가. 그러니까 방송 중에 다들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했는데, 그때 장동혁 대표가 막 인터뷰하면서 나오는 모습은 정말 희색이 만면했단 말이에요. 이거다. 내가 이걸 걸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굉장히 그 밝은 모습으로 막 얘기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걸 여태껏 2주간 끌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선관위 소청 내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정도의 뭔가가 있어야만 이게 인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한이 아무리 2주 이내라고는 해도 선거 참패 후에 의총 한번 제대로 안 열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의총 한번 열었는데 먼저 한참 된 얘기 같은데, 그날 왜 원내대표 결과가 나오고 우리가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못 봤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다가 보니까 결선까지 올라갔던 거고, 네. 그게 불과 일주일 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최초로 열린 의원총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당대표의 진퇴든 뭐든 논의가 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원내대표 선거만 하고 끝나버렸죠. 네. 그리고 이 소청을 내냐 안 내냐 이 문제도 자기 편만은 의총 안 열고 자기 편만은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뚝딱뚝딱 해치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에 그냥 기대서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특검보다 국정조사보다 먼저 재선거 해야 된다라는 궤변을 막 늘어났잖아요, 처음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결심하면 재선거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왜 6개였나요? 거기다 충북이 또 하나 포함이 됐더라고요, 추가로. 그러면 투표용지 부족한 곳이 여기만 아닌데 경남이나 뭐 경북이었던 거예요. 여기는 네. 왜 또 안 집어넣냐? 원칙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쟁 상대를 어떻게든 조금 상처 주겠다라는 그런 보석을 깔고 들어가는 거고, 서울시까지 포함하는 거는.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함으로써 그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그다음에 내 뒤에는 믿고 갈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 맞지 않는 이야기,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시간의 문제지 몇 달 있으면 붕괴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제 그래도 뭐 현장에 나가서 꽤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아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가가지고 이제는 뭐 천막 당사를 혹시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뭐 나오기도 하던데, 그 정도로 조금 뭐 열기가 막 따가웠던 현장에 가서 그게 뭐 끝내 거기 문을 열지는 못했지만 고생은 많이 하는 것 같더라. 근데 정치권에서 다른 뭐 민주당 이런 데서는 조금 관심이 덜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전면적으로 지금 그 현장 상황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약간 퇴색이 됐다, 아니면은 청년들이 고생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나요? 갔다 온 사람마다 얘기가 다르고, 네. 또 뭐 숫자가 늘었다 그러기도 하고 줄었다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제의 이슈는 뭐냐면은 그 올림픽 경기장 그 문을 안 열어줘서. 네, 그 예. 사람들은 이제 스포츠맨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 이제 참석을 해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줘 갖고 지금 펜싱 선수들은 남의 그걸 뭐라 그래? 펜싱 그 필수 칼을 운동 장비를 못 꺼낸 거죠. 남의 거를 빌려 가지고 가서 지금 하게 생겼는데, 우리나라에 그 집회 시위의 권리가 있는 건 아는데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신의 자유와 권리는 상대방의 코에서 주먹 하나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멈춰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와 자기 자유가 중요하면 상대방 권리와 자유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근데 제가 어제 너무 놀란 부분은, 아까 이제 우리 경앵커가 그 말씀 하셨잖아요. 사실은 이 소총도 말입니다. 네. 원래대로 하자면 진쪽인 정원호 후보가 하든지 민주당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원호 후보는 일찌감치 승복을 했어요. 자기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긴 쪽에서 이렇게 소청을 하고 막 적극적으로 당대표가 나서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후보가 된 다음에도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 씨가 오히려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하거나 진짜 오히려 그 본인이 어디 소속인지를 헷갈릴 정도의 그런 논란 있는 발언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네. 근데 막상 이겨놓으니까는 내가 당대표니까 내가 잘한 거다라고 지금 나서는 데다가 지금 이 올림픽 경기장에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시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보수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법치 틀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들어가고 나올 자유까지도 제약하면서 심지어는 뭐 물품까지 검사했다 그러고 거기에 경찰들은 속수무책이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더 황당한 거는 그걸 중재한 게 야당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야당의 뭐 의원들하고 카메라만이 같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합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막았다는 거예요. 젊은 여성 지지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저 여성 지지자가 맡고 있기 때문에 난 못 들어갑니다. 또 이러더라고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어디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원래 보수의 가치 중에 중요한 거는 공권력이라든지 기존의 질서, 그게 정당한 한 그거를 준수하는 것이 보수의 법치의 정신이에요. 헌법의 가치고. 그런데 그것까지도 막 그 뒤죽박죽으로 막 뒤틀어 놓으면서 마치도 시위자가 하는 것들은 다 맞는 것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이어나간다는 것이 저는 솔직히 얼척이 없었어요. 오히려 보수의 그 야당 지지자로서 지금 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현실은 이러하니 우리가 지금 그 선관위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런 입장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한 번쯤 나올 법한 소리를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경찰들은 자기가 오히려 이 상황에서 누구라도 다치게 되면 책임을 질까 봐 지금 아예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경찰 지도부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실무를 맡은 경찰들이 저렇게 그쵸. 네, 시위대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맡고 있었다는 한 여성은 뭐라 그러더라? 성조기를 뭐 허리에 두르고 있었어요. 저기 성조기인 것 네,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성조기 대한민국 들고.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조기하고 이스라엘기는 제발 좀 치우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냥 모르긴 몰라도 어떤 정당에 소속이 된 분이라는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정당이요? 어느 정당이요? 성조기를 이제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지금 그 대표님이 국내에 안 계신 그분 계십니다. 어쨌든 거기서 뭐 특정 그 거기 영역에 계신 분들이 또 끝내 그 안에서 올림픽 공원에 있었던 분들은 서로 좀 그래 좀 잘 그렇게 하자, 선수들 운동 방해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는 됐는데 끝내 저렇게 돼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싶습니다. 우리 제가 그래서 죄송한데 네. 아무리 정당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 어떤 그 법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선관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정당하죠. 그런데 그게 법의 영역을 벗어나면은 예컨대 제가 이제 자꾸 미국을 인용하는 이유는 제가 미국 정치의 안보를 공부했기 때문에 사례를 자꾸 드는데요. 예, 말씀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법인데 이 법의 영역을 벗어나서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아니라 누구라도 여기서 소위 그 법 위반으로 체포될 수도 있고 소위 그 뭐라 그러지? 업무 집행 방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법으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왜 의원들이 시위하다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돼가지고 하더라도 왜 내가 국회의원인데 나를 이런 식으로 겁박해 하는 사람 없어요. 일단 자신도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는 그 법의 틀 속에서 다 알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는 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값을 치르고 있냐면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 못한다라는 게 지지도의 반전을 가져온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민생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론 그래요. 그러네요. 저 지금 그래서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한국경제TV에서 혼자 잠실 기표소 진입 막은 저 여성, 저분을 올림픽공원 잔다르크, 올다르크라고 이름을 붙였나 봐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4일, 그러니까 17일 오늘이네요. 예,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참 안타깝네요. 일이 저렇게까지 벌어지고 우리 선수들은 또 경기 출전에 또 방해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참정권 침해나 또 참정권 박탈에 대해서 네.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하는 건 굉장히 정당한 집회라고 저도 예. 생각을 하고 청년들의 목소리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타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불법적인 일탈 행위들이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협상의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제도 거의 이제 진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대한체육회 회장이 유승민 전 탁구 선수잖아요. 근데 유승민 선수 그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권력을 좀 투입해달라고 한 게 물리적으로 막 강제 해산시키면서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좀 필요한 물건을 좀 가져올 수 있게 하자. 지금 월급도 못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들을 처리를 못 해가지고 그리고 선수들이 또 장비를 끄집어 내올 수 있게 좀 해달라. 네. 왜냐하면 대한체육회 거기 이제 9개 종목에 그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러네요. 진출입이 안 되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인적 물적 피해가 거의 뭐 6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선수들은 인생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돈으로 이게 환산이 되나요? 자기 것도 아닌 장비 들고 지금 인도로 떠난 펜싱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3개월 뒤에는 일본에서 아시아 게임 열리는데 지금 그것도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권력을 투입을 요청한 게 강제 해산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갔다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그렇지. 만큼만 보호를 해달라라는 취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던 거고 네. 얘기들이 다 이견이 있어가지고 거의 많은 모인 시민들이 들여보내주자라고 합의가 됐는데 저 한 사람이 또 막아서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심정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권이 이 문제는 좀 민주당 지도부도 좀 가서 현장에서 좀 조정을 하고 경찰도 만에 하나 정말 물리적 충돌 끝에 불상사가 생기면 정말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런 걸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장동혁 대표 가서 저렇게 하다가 하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아니 그래서 이거는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은데 네. 정치권에서 2030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많고 배려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20대 청년 여성이 그 소위 출입을 막는 거잖아요. 이 선수들은 굉장히 절박한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이 그 경기 종목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출입 자체를 막아서 자기 장비도 못 꺼내오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공권력이 좀 그 나서달라라는 정도의 호소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저런 사람이 젊은 세대라 그래가지고 야당 대표나 정치인들도 가서 속수무책으로 저 사람이 문 막고 있으니까 우린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냐. 또 지금 왜 정부에서 왜 그 뭡니까 탈모. 이게 뜬금없는 것 같지만 2034까지는 뭐 탈모에 대해서 예. 지금 그 건강보험 적용한다라는 것도 예, 그러려고 하고 정치권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의 그 청년 세대에 대한 배려인가 양쪽 다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공에서 탈모까지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뜬금없다고 전제했어요. 예, 말씀 감사하고 김병민 부시장님이 올해 저희 이 스튜디오에 처음 나오셔서 네. 지금 빨리 이렇게 끼고 들어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너무 두 분 얘기를 잘 듣고 잘 있습니다. 듣고 예. 방송에서 두 분 나와서 얘기하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와요. 예. 제가 한 2년 방송을 안 하면서 라디오, 그렇죠. TV 많이 들었는데 예. 김유정 의원님, 정옥이 의원님 얘기를 제가 진짜 팬으로서 좋아하고 네. 오늘 얘기들도 다 뭐 적극 공감하는 얘기들이고요. 하나만 조금 첨언해서 보태면 예, 말씀 주세요. 우리 떠난 선수들도 청년들이잖아요. 맞아. 네. 네, 기회를 박탈당한 누군가의 사람들도 또 다른 청년이거든요. 처음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나왔을 때 청년들의 목소리가 매우 정당하고 올곧았습니다. 광장에서 당연히 낼 수 있는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참정권을 회복시켜달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브먼트 운동이었거든요. 참정권 회복 운동. 예. 광장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이 자유롭고 다채롭게 다 펼쳐 나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하나로
정리되기는 쉽지 않죠. 광장에 나오는 목소리들이. 그걸 하라고 제도권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걸 하라고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고 그걸 하라고 정부 우리 행정부의 집행부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이 광장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명확하게 정치권이 그리고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국정조사 한다고 합의해서 하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기억에 남는 국정조사라는 게 있나요? 국정조사하고 나면 그다음은 여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검으로 가기 위해 뭐 국정조사 얘기를 하는데 언제 국정조사하고 그다음에 특검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밟아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해야지. 그냥 네. 지금 이 순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건 아주 분명한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이견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현 정부가, 현 경찰이, 검경이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되니까 광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조속히 특검을 합의해서 완벽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놓고 여기에 대한 선관위의 개혁과 선거제도의 완벽한 변화만큼은 우리가 끌어내겠다라고 어느 정도의 합의의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된다면 적어도 광장에서의 목소리들은 좀 어느 정도 그렇죠. 사그라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광장에서 모인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자신의 정치적 아니면 여기 가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 사람들 옆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다는 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런 계산기 두드리는 행동하지 말고 왜 이런 본질적인 이유들이 나왔는지를 생각하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게 지금 정치권이 해야 될 일들이다. 지금 그러면은 선관위 국정조사 45일간 진행이 될 것이고 특위위원장이 또 국힘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저희가 어제 속보를 확인을 했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앞으로. 윤상현 의원이 네. 예, 한다고 그 얘기가 맡아서 나오고 있는 것 하십니까? 같은데.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국정조사는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는 게요. 여기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국민이 다 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하느냐. 사실 유튜브 방송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자극적인 거가 탁 나와야 출연하는 되니까. 출연진이 예. 이른바 선관위에 대한 사람들이나 관계되는 관계자들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 국정조사 한 40일 정도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이 이슈도 또 하나의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 자연스럽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모든 일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골든타임을 오히려 놓치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좀 깊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지지율이 역전했지 않습니까? 김유정 의원님 44% 정도 오르고 또 38% 정도로 민주당이 최근에 집계된 것을 봤는데 아마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렇게 조금 약간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면은 그거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조금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하향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저는 이제 이 선관위 부실 투표 관리 이 문제가 주된 이유가 된 것도 맞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헌법적 동기기관이라 하더라도 어찌됐건 이거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벌어진 일대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저희가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당내의 어떤 갈등 양상으로 가고 있는 이 지점이 그렇죠. 집권 여당의 모습으로 이게 합당한가 거기에 대한 국민적 불만 이런 것들이 그 녹아든 여론조사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 선관위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정조사 합의도 빨리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빨리 합의된 적이 별로 없어요. 국정조사 무용론이 나오더라도 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합의가 빨리 된 것도 거의 드문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당에게 특위위원장 준 거, 네. 그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내용 누구를 불러서 그럼 누구를 조사 대상으로 할 건가, 뭐 이런 얘기들도 야당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선관위 관계자나 지자체 공무원들도 불러서 다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개표 현장을 보존해야겠다. 이거 어떻게 빼돌려서 이 증거를 멸실할지 모른다.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시민들이 모여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저는 이거 빨리 그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뭐 우리가 보증을 하든지 아니면 뭐 검경합수부가 영장을 받아서 이걸 정말 그 시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어느 장소에 보관을 하든지 이런 방안을 써서 집회는 보장하되 이 부분은 막 열어두고 대한체육회나 관계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선수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나가는 일도 동시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정조사, 검경학수부, 뭐 수사 지난 중간은 뭐 중앙선관위 포함해서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런 일 막 계속 했잖아요.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건가? 그리고 국조 끝에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건가? 그렇지. 그리고 법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정을 할 건가? 그리고 마침내는 개헌까지 갈 건가? 김희석 총리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로드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이제 그냥 이거는 중요한 문제니까 선관위가 무슨 몰디브로 참관을 가고 뭐 선거를 몰디브로 왜 가냐 모히또 마시러 가냐 이런 말을 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질타는 질타대로 개우 그 말초적으로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뉴스 생산할 게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올림픽공원의 시민들의 그런 집회서부터 국정조사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까지를 조금 정리해서 예.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특히 여당이 저는 민주당에서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좀 정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당권 투쟁에 몰입해갖고 이런 갈등 양상으로 그런 모습 보일 게 아니고 예. 제일 중요한 이슈가 지방선거 이래로 지금 이 이슈잖아요. 아니, 이렇게 바른 말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럼 이걸 좀 정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조사 합의됐는데 이렇게 나갈 거고 맞아. 공직선거법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할 거고 맞아, 그다음에 맞아가 선관위법 올라와요, 지금. 선관위법은 이렇게 할 거고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가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향후의 타임 스케줄입니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냐, 그런 사람이.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야권은 청와대도 조사 대상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청와대와 경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대신 윤호중 행안 장관은 증인 채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님,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를 제외해야 된다라는 네. 그 여당의 입장은 청와대는 무관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경찰에 대해서도 뭐 행안부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선관위가 독립된 기구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실제로 뭐 국조가 됐든 나중에 특검이 됐든 포함을 시켜서 시원하게 아닌 것으로 정리되는 게 본인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그 받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오히려 그 뭐라 그럴까 지름길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걸 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시간을 끈다라는 거는 민주당에게도 써 유리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민주당이나 그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는 것의 첫 번째 원인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문제라니까요. 네. 그런데 그 대응도 지금 마치도 권력 투쟁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더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동성과 신속성과 정합성을 보여줘야 될 당사자는 지금 현재의 정부 그다음에 여당이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고요. 당장의 현안은 바로 뭐냐면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의 지금 그 문제잖아요. 네. 그 선관위와 관련된 그러한 그 물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이게 부정선거와 연루되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위대 일각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스포츠 선수라든지 관계자들의 자유와 권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그리고 운동 경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떤 다른 곳에 옮겨놓더라도 옮겨놓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옮겨놓고 나서 계속 그것을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 시민들이 의심을 갖지 않도록 24시간 뭐 CCTV를 계속하면서 공개적으로 보여준다든지 네. 아니면 그 감시 대표단에 시민 대표단 또는 뭐 정치권에서 해갖고 24시간 와서 지켜보게 한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문제를 단기적으로 빨리 처리하는 게 맞아요.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처리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 부시장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거 국조뿐만 아니라 특검도 같이 가야 돼요. 병행해서. 이거 꼭 국조가 끝난 다음에 특검이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특검까지 해야 그다음에 법을 개헌하든지 아니면은
법을 개정하든지에 대한 솔루션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지금 그 다른 것보다 몰디브 태국 이거는 국조에서 또 나올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은 뭔가 자극적인 언어로 해서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라는 생각을 꽤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선관위에 소속된 사람이 3,000명이 뭐 넘는 데나 그 정도 되는데 전 세계에 선관위, 그러니까 선거 관리를 하는 사람이 다 1,000명 이하든지 그렇지 3,000명씩 되는 나라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거는 인사 개혁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개혁이 돼야만 되고 이게 시간이 늦어지면 안 돼요. 지금 다음 선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네. 1년이든 2년이든 그 전에 이것을 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조와 병행해서 특검이 들어가야 되고 그 결과로 책임질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와 더불어서 물론 그 법적 조치의 여부는 과연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느냐를 가지고 또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법 개정과 개헌 여부는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국민의힘이 준비할 것도 많죠. 그렇죠. 이건 입법기관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리고 네. 이제 가장 1차적으로는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의 그 문제를 지금 그 물건들을 네. 과연 거기다 계속 킵할 것이냐 아니면은 옮기면서 그 소위 운동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 주면서 이 시위대가 의심하지 않을 그러한 어떤 그 소위 24시간 네네. 그 경비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 좀 실질적인 그런 그 솔루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조특위위원장에 선임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또 어제 올림픽공원에서 조금 그 우리 운동선수들의 행동을 그 동선을 좀 방해한 일이 있었던 데에 대해서는 또 수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뭔가 좀 일에 탄력이 좀 붙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예. 확인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선거 본투표 하셨나요? 아니 저 사전 투표했죠. 전 본투표. 네, 저도 본투표를 했는데 네. 본투표하는 오전까지는 좀 평화로웠거든요. 네. 투표율도 잘 진행되고 있었고, 근데 그날의 한 장면을 영화화 시킨다면 꽤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딱 갑자기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투표용지를 부족해서 사람들이 줄이 서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는데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더니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줄을 섰다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빵 하고 터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보를 받았을 때 대한민국 어느 뉴스에도 보도가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네. 그 내용을 저희는 확인하고 제일 먼저 캠프 내에 행안위 있는 조은희 의원 등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선관위 항의 방문도 가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오후에 어느 순간 딱 터진 상황이 오기까지의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은데라고 처음으로 이 내용을 확인한 사람이 있을 거고 확인하고 보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광진구에도 구이동에 테크노마트 옆쪽에 있는 투표소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발했어요. 투표율이 높았거든요. 구이동 바로 옆에가 광장동이에요. 광장동 일부에서도 투표용지 부족할 것 같은 상황이 미리 예측이 돼서 해당 공무원들이 기민하게 움직여갖고 투표율이 조금 낮은 데에서 미리 가져다가 채워놨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6월 3일 당일에 어딘가에 문제가 발생했던 걸 가장 최초로 인지한 사람은 누구냐? 인지하고 보고를 했을 거잖아요. 보고를 하면 선관위도 보고를 했을 것이고 선거 사무는 실제 투표 현장에 가면 선관위원들이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이거 누가 총괄적으로 책임집니까? 행안부 장관이 결국은 올라가서 총괄적인 선거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윤호중 장관은 과연 언제 이 상황을 처음에 인지했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라고 인지했을 때 그 다음 대응은 어떻게 했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그날 투표를 못한 사람들 번호표 주고 오신 분들 나중에 끝까지 할 수 있게 할게요라고 한 다음 함께 10시까지 투표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 10시는 과연 누구의 의사결정으로 진행이 됐던 것인가 밝혀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역으로 거꾸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여야가 바뀌었다. 대통령 그 시간에 그 선거가 있었던 6시간 몇 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냐. 분단의 행적을 밝혀라. 이 정도의 심각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데 행안부 장관은 그 시간에 어디서 뭐 하고 있었는가. 분단위로 다 밝혀라. 이렇게 나오는 게 과거에 민주당이 해왔던 프로토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는데요. 적어도 그 당일에 문제가 예상됐던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던, 잘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근데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보고를 받고도 만약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거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거 좀 하는 게 야당이 해야 되는 역할 아닌가요? 그렇네요. 그래야 되는데 재선거 주장만 하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가슴이 그래서 의견을 민주당이 들어주셨습니다. 야당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라는 네. 얘기들을 많이 하는 네. 거고요. 중요한 건 선관위가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경우를 상상조차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매뉴얼이 없다. 대응 매뉴얼이. 그게 지금 선관위 답변 여태까지 네. 답변이잖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국조에서 그때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결과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결국에 4만 장 이상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투표용지를 추가적으로 보급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투표용지가 실제로 부족한 건 아니었고 4만 장이 넘게 있었는데 이거를 부족한 투표소에 제대로 제때 못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황당함에 그냥 대해서 해체하자. 선관위 해체하자 그냥. 그래서 그런 예.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국조특위가 이제 떴으니까 이게 명확하게 밝혀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뻔한 대답 하지 마시고 이제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주는 국조특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를 한번 볼 텐데 오늘 좋아요 777개 목표를 하고 있고요. 현재 473개가 도착했습니다. 보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캡틴님 5,000원 주시면서 오른쪽 끝에 있으니 보이는 게 전부 좌파인가 하셨고요. 그리고 잔다르크의 최후는 하시면서 또 슈퍼챗. 그리고 오세훈 씨를 지지한다고 복환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김의광님께서도 개혁신당 지지한다고 슈퍼챗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 방패 김병민 실력 안 죽었네. 약간 요번 이제 얄밉다 하셨는데 실력 안 죽었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 멘트. 예. 네, 반갑습니다. 방패 그만하랍니다. 읽으면 안 되는 야당이거든요. 거였나? 절대 방패 좋은 건 줄 알고 읽었다가 뒷말이 막 술술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따라 들어오는데 여하튼 실력 안 죽었어. 예, 하셨습니다. 자, 오늘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힘 의총 한번 가볼게요.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 열고 재선거 소청과 장동혁 거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게 몇 시에 있는 거죠? 10시. 10시입니까? 네. 지금 하고 있네요. 정점식 원내대표 체제에서 첫 의원총회가 열리는 건데 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이 정 원내대표를 선택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선택을 한 것일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성향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뭐 좀 재선거 문제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될 것인가? 예, 말씀을 어느 분부터 한번 주시겠습니까? 본회의가 11시죠, 오늘. 네. 그러니까 아마 의총 끝났을 거예요. 본회의가 개최 지금 열렸다고 한다면. 아,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제 여야가 합의한 그 선관위 국조특위를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고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보통 각 당의 의원총회가 본회의 전에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늘 사실 불만이긴 했어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이를테면 본회의가 제일 많이 열리는 시간이 2시란 말이에요. 오후 2시. 그러니까 점심시간 이후에. 그러면 의원총회를 1시 반에 열어요. 막 달려와요. 이제 식사 약속이 예. 일단 의원들 갔다가 달려오면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게요. 그날 본회의 안건에 대해서 뭐 원내수석이 소개하는 정도 하고 끝나요. 대체로.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1시 본회의인데 1시간 전에 열어가지고 이 소청한 문제랄지 그다음에 장 대표의 진퇴랄지 이런 얘기를 어떻게 1시간에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시간이고요. 이거는 오늘 그냥 밤샘 토론을 하든지 뭐 예. 이렇게 해도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당의 진로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를 국조특위 오늘 본회의 상정하는 해서 그 통과시켜야 되는 날 막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이슈가 섞여가지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거취 문제나 이런 부분을 뭘 얼마나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전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우리의 바람일 뿐인가? 뭐 거취 문제, 뭐 이런 투표 재선거 문제 이런 걸 조금 더 탄력 있게 가져갈 수 있을. 다만 거는 정정식 원내대표하고 장동혁 대표 사이에는 이 재선거 문제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재선거라고 단정하지 말고 그냥 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거다라고 원내대표는 그렇게 애둘러 얘기하는데 네. 사실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선관위에 소청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이제 이게 결과를 뒤바꿀 만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이거 문제가 있네라고 인용하면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제 기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당에서 어떻게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이제 소송 가려고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부질없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본인의 생명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원내대표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내용은 같아요. 네. 소청을 하게 된다면. 그런데 이 와중에 투탑이 좀 서로 말이 다른 듯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의총에서 무슨 결론을 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궁금한 게 있어요.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타이틀로 딱 나오길래 진짜 거취 문제를 의논을 하는 거야 생각이 들다가도 장동혁 거취에 집단 지성을 발휘하겠다. 집단 지성을 발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정 의원님부터 간단하게 그냥, 이 거취를 예. 어떻게 할까? 집단 지성으로. 제 생각인데요. 예.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 만들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안 만들어진 거야, 안 만들어진 거. 집단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거치 얘기를 하면 항상 그 친한계로 불리우는 사람들 아니면 그 뭐죠? 대안과 미래. 대안과 미래? 네. 그 늘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확대돼야 돼요. 근데 당 분위기가 아직 거기까지 무르익질 않은 것 같아요. 집단 지성이 없는 상태다. 그렇게까지 보십니까? 제가 말하기가 예. 조금 조심스러워서. 제가 실수한 겁니까, 그러면은? 아니야. 그 얘기를 저도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이 정도 되면 적어도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입장을 얘기하는 그런 트레이닝이 안 돼 있든지 예. 아니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이 변수가 아니고 그 구성원들이 변수인데 변수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장동혁은 상수죠. 늘 똑같잖아요. 자신의 연명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기에서 한 번의 예외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다가 그럼 장 대표가 물러나면 새로 대표를 뽑는다. 그럼 이제 새 대표라고 난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지금이 타이밍이 맞나를 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비대위 체제가 되고 새로 대표가 대표 체제가 만들어지면 이게 잔여 임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또 2년을 또 카운트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계산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잔여 임기만 하면 그걸 내가 왜 해? 이런 생각 차라리 그냥 장동혁이 그냥 꾸역꾸역 하게 내버려 근데 두자. 공천권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2년이라 그러면은 오히려 나왔다가 장동혁이 또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네. 안에서. 그런데 이제 그것도 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상상해 볼 때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나? 이렇게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장동혁 대표로서는 그런 상황이 본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책임을 져도 10번은 더 져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들로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재선거, 부정선거 해가면서 막 피켓도 들고 검은 모자도 썼다, 하얀 모자도 썼다. 가가지고 그 성적이 두른 사람 옆에서 이 사람 절대 다치면 안 돼요라는 식으로 막 그런 예. 것도 하고 그러면 또 막 강성 지지자들이 박수치고 막 이런 거에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 그렇다 해서 시간이 장동혁 대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좀 뭐랄까 속도감은 없지만 정점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예. 제가 보는 정점식이라는 정치인은 그 사람은 늘 주류의 입장이에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계속 주류로 가면 거기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싶으면 다른 주류를 또 향해서 눈을 돌릴 거라고 저는 그렇네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비주류가 된 거 아니에요? 대표가. 지금? 그 근데 말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시장님 궁금한 게 예.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집단지성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있다. 집단지성이 존재하니까 저렇게 네.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집단지성. 근데 그게 올곧은 집단지성은 아닌 것 같고 당원들의 집단지성과 원내 집단지성이 좀 달라요. 당원들의 집단지성이라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가 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론은 아주 많이 올랐어요. 간단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 사실은 초창기 대통령 당선도 50% 지지율을 얻지 못했어요. 국민들이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야 대통령으로 뽑긴 뽑았지만 마뜩치 않아 하고 사법 리스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근데 집권하고 난 다음 집권의 허니문 기간도 있습니다만 야당이 야당다운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고 대통령의 엄청난 힘을 견제하거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축이 무너진 거예요. 심지어 언론마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뉴스를 아예 국민들은 꺼버리게 된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 이재명 정부의 강한 권력에 브레이크를 한번 세게 준 게 이번 지방선거에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서울시장 선거를 가져왔다는 게. 네. 서울시장 선거만 가져온 게 아니라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대표까지 다시 살아옴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은 유력한 주자 둘을 갖고 보수 재건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원들은 국민의힘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4년 뒤에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 보더라도 민주당과 비교하여 전혀 여기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예.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당원들의 생각과 달리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내년 2년 뒤에 있는 내후년의 총선의 모든 것들이 다 맞춰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다음번에 내 공천권이 제일 중요한데 아까 정옥 의원님이 정확한 얘기를 해줬거든요. 지금 당장 장동혁 대표가 나오더라도 차기 당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가기까지의 너무 안개 속의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집단지성으로 조금만 시간을 벌어보자 라고 하는 또 다른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지금의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렵게 기회를 잡았는데 이걸 다시 놓치고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의 민심은 정말이지 무섭습니다. 언제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다시금 뒤집히고 국민의힘의 싸늘한 회초리를 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비겁한 침묵을 깨고 이제는 좀 자기 목소리를 댈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얘기들을 언함없이 하고 있는 예. 상황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런 차원에서 그건 집단 지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집단 이기주의죠. 왜냐하면은 정정식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네. 원내대표 선거할 때 김도우 의원하고 결선 투표까지 간 것까지 그 정도의 지금 뭔가 변화의 조짐만 있었던 거예요. 네. 55대 48 7표 차이라고 7표 차이면 정말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그냥 친윤 원내대표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소위 55명에서 60명 사이로 추정이 되는 언더 찐윤들이 역시나 당을 좌우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준 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장동혁 대표가 내년 임기가 내년 8월까지고 네. 정 원내대표도 뭐 내년 6월 요때까지 한 1년 남짓인데 그때까지 가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이 저는 의원들 마음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시기는 조금 빨라질 수 있겠지만 네. 그리고 현재로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고 선거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와글와글 거리면서 의총을 빨리 열어서 이런 당의 어떤 진로를 모색을 해야지 뭐 하고 있느냐라고 성토하는 의원들도 없어요. 대왕과 미래 이제 이게 조금 몇몇 의원들이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어도 별로 결과가 성과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최고위원회에서 뭐 모든 걸 뚝딱거리는데 우재준 최고는 이제 한번 얘기하고 나서 철없는 소리, 정치적 미수 그 얘기 듣고 최고위원 참석도 안 한다면서요. 네. 그리고 나서 양양자 최고가 총대 맸어요. 좀비 이런 얘기 했어도 끄떡도 안 하잖아요. 그 둘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둘을 충원해 버릴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붕괴되니까 장 대표가 사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분적인 어떤 이 목소리에 대해서 그렇다면 나오지 말아라 사퇴하면 네. 우리는 충원해 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이 체제가 그냥 가고 있는데 당장 공천권도 없는 장동혁 대표가 그리고 또 보니까 지지율도 좀 올라가네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 안이함 속에 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집단 지성보다 집단 이기주의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지금.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보신다. 제가 생각할 때 장동혁 대표도 대표지만 그 주변을 위호하는 무슨 조강한 최고위원, 네. 또 김민수 최고위원, 그다음에 최고위원은 아니지만 장해찬 또 뭐 박민영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크잖아요. 스피커죠, 당연히. 집단 지성이 있다면 너 그 잘못된 거야라고 대받아치는 사람이 친한계라든지 대안과 미래 외에도 나와야 이게 이제 집단 지성이 발동하는구나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밖에 계십니다. 조갑재 선생님이 좀 조갑재 선생님 그분은 닷컴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애초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공천 받아서 지금 국회 활동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공천을 받은 거 아닐까? 심지어는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인 말씀 아닌가요? 그런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면은 이게 넷플릭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참교육이라고 있는데 예.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아, 나 네. 끝까지 다 봤어. 그 장면이랑 너무 흡사해요. 그러니까 학폭 가해자들이 있는데 네. 가만히 있잖아. 가해자들이 주인이에요. 맞아. 그리고 피해자는 목소리를 계속 냅니다. 이거를 좀 바로잡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겁하게 선생님들이 침묵하잖아요. 어른들이 어른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부모에게도 학교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더 큰 가해자의 권력을 바탕으로 세상이 정의로운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자를 찍어갖고 다른 학교로 내보내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나머지는 사람들이 나도 거기에 피해자가 될까라고 두려운 나머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상황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그 강력한 학폭 가해자와 그 학폭 가해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른바 교권보호국이 나온 것처럼 그 교권보호국의 역할을 누가 했냐면 지방선거 유권자들이 하신 거예요. 시민과 국민의 힘으로 야 잘못된 길에 대해서 엄단하고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때려준 거거든요. 아 비유 좋은데요. 예. 그럼 그 다음 여기까지 왔으면 네. 이걸 바로잡아 가는 건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그 다음은 용기 있게 이걸 바로잡기 위한 학생들의 역할들이 중요합니다. 아. 여기에 중진을 자처하고 나름의 어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작은 피해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 발 물러서서 그 다음 내 정치적 이해관계만 고민하고 있었던 정치인들이 있다면 제발 좀 참교육 드라마 보고 나서 참교육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근데 네. 그 조금 조심스러운 게 지금 그 민주당 의원을 했던 모 교육감이 지금 자기 지역에 교권 그 보호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분이랑 너무 안 맞는 얘기를 하셔서 아니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것도 좀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는데 네. 원래 그 교권 보호국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보면은 초창기에 소위 학생 인권 그 학생 인권이 중요하다 그래고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든 교육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 때 보수 정당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묵살하고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분도 경기도 교육감이었어요. 그리고 특정 정당의 그 색깔이 상당히 배어 있는. 근데 똑같은 경기도 교육감이 자기네 어떻게 보면은 그 원조잖아. 근데 그걸 이제 시정하면서 교권 보호국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아 저분은 참 TV 드라마에 저렇게 경도되는구나.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그때 그 누구야 그 여성 탤런트 아 왜 기억이 안 나지? 그 왜 이 지금 교육감 하면은 그 생각나야 돼. 최순실 플러스 또 있어요. 그 장자연 씨인가요? 맞아. 아, 그래갖고 예, 왜 예, 그 예. 증인을 보호한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야말로 뭐 이래가면서 예. 그러더니 이제는 또 그 드라마를 다 봤는지 이런 걸 경기도에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교권 보호국의 취지와 지금 김병민 부시장이 말하는 그 취지가 좀 다르다라는 거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거를 이용하면 안 되죠. 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여하튼 뭐 드라마 참교육을 인용하셔서 정치권을 빗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좀 시원했습니다. 지금 징크님께서 또 슈퍼챗 주셨고요. YG 강입니까? 예, YG 강님께서도 슈퍼챗 주셨습니다. 현재 좋아요 603개인데 오늘 777개인데 예, 그냥 보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더 많은 분 계시는데 좋아요를 안 누르고 계시네요.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저 이제 마지막 아이템 네. 하나 남아 있는데 네네네네. 그 활동안 한번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댓글 보내주시면서 저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댓글 중에 선정해서 커피 드리고 싶습니다. 도달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 아이템인데 이거 간단하게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연임 관련해가지고 이게 정청래 대표가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1인 1표제 사수한다. 이런 의지를 밝혔죠. 사실상 당대표 연임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김유정 의원님 요거 지금 상황 어떤지. 지금 대통령은 정청래 당 대표를 조금 마뜩치 않아 하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계속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출마 선언이라고 봐야겠죠. 계속해서 연일 그 발언들의 수위나 내용을 보면. 근데 대통령이 몇 차례 경고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1주년 기자회견 할 때도 뭐 여당은 그릇이 되어야 된다. 포용하고 통합하고 확장해 나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별로 수용이 안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G7 해외 순방 나갈 때 공항에 안 나온 거, 못 나간 거, 그거랄지. 나중에 네. 또 엊그제 그 X를 통해서 SNS에 다시 또 이 여당의 역할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서 글이 올라갔는데 여전히 지금 별로 수용되지 않고 있는 측면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향후 선거 없는 2년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이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과연 지금의 어떤 당의 모습으로 이게 성공이 가능한가 당정 간에 불협화음 없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 시스템대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우리가 2028년 총선이나 그다음에 또 대선까지 가는 동안에 민심에 소구력이 있는 그런 모습일까? 뭐 이런 네. 우려가 장기적인 그런 비전까지가 담겨 있는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모습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듯 하다가도 또 딴 얘기하고 계속 그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대표의 이야기가 내곤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내 뒤에 당원이 있다. 지금 마지막 얘기는 그거였잖아요. 당원이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대통령이 얘기하고는 많이 좀 다른 네. 그런 뉘앙스인데 대통령이 일단 걱정이에요. 표시를 많이 그러니까 내긴 냈어요. 전당대회가 네. 늘 내부의 이제 권력 투쟁이니까 항상 뭐 갈등도 고조가 되고 그때 경선 당시에 나온 이야기가 결국에는 그 경선 주자들의 정치하는 내내 꼬리표가 되고 예, 그것도 그렇죠. 딴 데가 아니고 당 내에서 서로 싸우면서 나온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정치적으로도 어떤 약점이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는 조금 좀 거친 싸움이 될 것 같아서 당원들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부 탄생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지지한 이들의 피땀이 있었다 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본인이 적자다, 적자 투쟁으로 당심을 조금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선을 좀 채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부시장님, 요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연임할 수 있을까요? 겉에서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대통령 하기에 달려 있다. 의중은 일단 다른 분에게 가 있는 것 같은데. 의중이 거기 가 있는데 적극 개입하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적극 개입했는데 이거 뭐. 예. 그러니까 여기뿐 아니라 예. 지방 선거에도 대통령이 적극 개입하셨어요. 선거 당일에 X를 4번이나 글을 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입하는 게 도움이 크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달려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예. 이번 지방 선거 서울시장의 패배의 요인이 누구냐? 라고 민주당 내에서 이제 백서 쓴다 그러더라고요. 네. 외부인인 저한테 자문을 구하신다면 제가 써드릴게요. 1번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이 선택했고 선거 마지막 순간까지 서울 민심이 부동산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대통령이 이 본인의 정책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신년 그 출국하기 전에 기자들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의 마이웨이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을 한번 바로잡아달라는 심리가 굉장히 크게 서울에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50% 지지율이 깨진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스트레이트 뉴스 여론조사 뭐 조원 CNI일 것 같은데 네. 보시면 한번 나중에 띄워주세요. 대통령 지지율이 거기만 빠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고민이 생기겠죠?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이니까 말로는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얘기하지만 마음 깊숙한 데서는 다음번에 내 당선이 제일 첫 번째 1번일 겁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과 한 배를 타서 절대적으로 변함없이 공소 취소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 주장하고 부동산 문제 없다고 하는 이 한결의 표를 보내야만 내가 다음번에 살 수 있을 것인가? 네. 아니면 이재명이 아닌 민주당의 흐름들을 가져가게 되는 정청래 대표를 살려서 견제와 균형을 좀 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는 좀 떨어져도 이 당은 다른 당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냐라고 하는 데서 차이가 있을 건데요. 근데 진짜 깊이 고민될 것 같은 게
이재명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데 몰빵으로 표를 몰아주면 네. 총선 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제 집권한 지 1년 조금 넘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랑 세게 부딪히면서 당청 갈등이 계속 노정될 수 있는 사람한테 표를 몰아줘 갖고 내내 남은 기간 동안 싸우게 된다. 그럼 그건 민주당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안 그래서 되네요. 매우 어려운 선택지에 놓여져 있다. 이게 그리고 다른 것보다 좀 외연 확장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국정 운영 평가 지지율 뭐 보내주신 거 PD님 한번 띄워줘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지지하는 계층 자체도 지금 2030층은 확실히 빠져 있고 4050층에 머물러 있는데 그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형성되어 온 지지율이 그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 연령대가 돼서 계속 지지층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게 뭐 정당이 또 활성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다른 쪽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된다. 근데 본인의 어떤 의사 피력을 많이 하고 이게 어떤 당에 좀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좀 안타까운 부정평가가 지금 49%로 올라간 거죠. 그렇죠. 긍정평가가 47.7%포인트가 나왔네요. 이런 결과가 이렇게 이 이유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지금 부시장님이 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정 의원님 그러면은 이게 정청래 대표가 6.3 지선을 통해서 호남 민심을 좀 많이 잃었다는 이야기가 좀 들리긴 하던데 이거 이번 그럼 당대표 연임에 지금 영향을 줄까? 근데 그 국힘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해주는 게 더 어떻습니까? 국힘 입장에서는 지금 정청래가 당대표를 하든 누가 하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걸 잘 그 활용을 해서 국힘 자체가 지금 개혁해서 나간다면은 제가 볼 때 총선이라든지 그 2년 후에 대선에 상당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희망의 불빛이 지금 번쩍하고 그렇죠. 지금 대선 주자도 갑자기 여러 번 하는 생겼어요. 순간인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엄청난 그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당대표일 때 네. 오히려 당대표일 때는 총선 공천하면서 정말 비명 행사해가지고선 네. 뜻대로 다 됐거든요. 근데 지금 당대표 하나를 지금 그렇게 시그널을 주는데도 뭐 월드 클래스 해가면서 계속 정말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월드 사람을 클래스 리더십. 대환장하게 만드는 거지 지금. 그래갖고 18일 날 귀국할 때 어떤 장면이 연출될까. 그다음에 18일부터 26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지금 사실 이렇게 당대표 하나를 물러나게 하는 그러한 정권 투쟁이 역사상 몇 번 있었을까. 그러면은 아마 윤석열 정권 때 그 이준석 대표를 네. 거의 그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아주 불명예스럽게 그냥 몰아내듯이 네. 그런 예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성이라든지 그 당의 어떤 그 시스템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승이 되겠지만 그 내상은 양쪽이 엄청나게 클 거라는 거를 우리가 네.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청래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구야 유시민 작가가 자기 이제 비평하겠다고 팔 걷어붙이는 상황이에요. 김어준 유시민 다 김어준은 또 딸려있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멸칭으로 부르는데 아우 그 멸칭도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멸칭을 서로 하더라고요. 근데 참 창의적이긴 하더라. 어떻게 그런 멸칭 들어보셨죠? 한강 새똥 돼주길. 나는 내 한강 입으로는 말 안 새똥 했어요. 내 저희 입으로는 바로 말 안 했어요. 예, 어쨌든 문조 간에. 탈래 유옥 네. 한강 새똥 돼주길 요런 구도로 지금 그래서 예. 지금 심리적 그 분당 민주당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기동성 있게 대응해야 이게 그동안의 지지율에 맞는 행동인데 네.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자기 정책 기조는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이제 보유세 엄청 때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공소 취소에 굉장히 매몰돼 있다. 그러면 당장 심판 오죠. 심지어는 스타벅스 그 탱크 데이에 대해서 정부가 지나치게 나오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당장 2030이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선거 결과로 전 나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스타벅스 데이 논란도 아마 한 몫을 한 것 같고 선거 임박해서 너무 그게 이슈가 크게 됐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오늘 좋아요가
10개 왔어요. 아쉽네요. 67개가 부족했습니다. 아쉽네요. 아, 진짜 열- 룰은 네, 룰이니까. 어떡해. 룰은 룰이니까. 그렇죠. 우리라도 룰을 777. 잘 지켜야 돼요. 그럼요. 네. 네. 맞아요. 커피 아, 좀 쿠폰을 드리고 아쉽습니다. 싶었으나 아니 그냥 이렇게 되면 우리 그러면 룰 그 기준을 710으로 바꿀까요? 아니요, 왜 지금 차면 안 바꾸는 되고. 건 소급입법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아, 나 네. 그럼 한마디 더 해야 되는데, 네. 이 신비 복숭아는 천도와 백도가 접을 붙인 게 아니라 천도의 종류래. 정확하게 해야지. 아, 그것도 네. 중간에 알아보셨습니까? 네. 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도의 종류라고 하시고 어쨌든 맛있다. 어쨌든 맛있어요. 달다. 네. 상큼하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힘의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의 윤상현 위원장이 선출됐다고 했는데 간사의 서범수 의원이 선출이 됐고 민주당 9명, 국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돼서 내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특위 통과가 예정되어 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지금 땡볕에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 혹시 좀 불미스러운 일 일어나지 않고 잘 해결되고 안에 고의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도 네, 정당하게 잘 개봉돼서 우리 거의 투표하신 분들의 참정권을 또 침해하는 일이 그렇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의도몰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지금 양쪽에 지금 있죠? 이 버튼 누르시면 바로 진입이 되거든요. 들어가셔서 신비 복숭아 그리고 육포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맛있는 제품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